그날 밤 저는 맨발이었어요. 서울 화곡동 32평짜리 아파트 복도는 한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입술은 다 터져 있었고 손등에는 시커멓게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양말도 못 신고 그렇게 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년아 쾅 하고 문이 닫혔죠. 안에서는 또 다른 욕설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도 또 시작이네? 고하라면서 어디 기댈 데도 없다더니 아이고 딱해라. 누군가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들어가 버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튼을 휙 치더군요. 제 이름은 서유나 33살입니다.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땐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실어증이었던 거죠. 누가 절 때려도 다른 아이들이 벙어리라고 놀려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처음엔 제가 진짜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아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보호받은 적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어떻게 소리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도망가거나 구석에 숨어 조용히 울기만 했어요. 그것 말고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글쓰기만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들을 하얀 종이 위에 쏟아내곤 했죠. 국문과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그건 제게 너무 큰 사치였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18살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식품회사 경리과에 취직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죠. 밥은 늘 혼자 먹었고 월급은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어요. 사람을 믿는 대신 통장 잔고를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기에 오직 돈만 모았어요. 격리 업무가 끝나면 저녁엔 학원에서 회계 보조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정말이지 독하게 살았죠. 작은 원룸에서는 수도세 아끼려고 양치컵에 받은 물로 세수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때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친구들 약속도 주로 집에서 해결했어요. 밖에서 만날 땐 할인 쿠폰을 꼭 챙겼고요. 신용이 불확실하다며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그 모멸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화곡동 근처를 걸으면서 언젠가는 저 아파트에 내 집이 생길 거야 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죠. 몸살 감기에 열이 펄펄 끓어 쓰러질 것 같아도 회사에 빠지지 않고 링거를 맞아가며 일했어요. 친구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 내느라 한동안 반찬 없이 맨밥만 먹었던 건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랍니다. 먼저 작은 빌라 반지하 20평짜리를 샀고 그걸 발판 삼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33세 서울 화곡동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 엉엉 울었어요. 이런 날 함께 기뻐해줄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 회사에서 매일 보는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동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을 바라는 제 자신이 한없이 서러웠. 그리고 그해 같은 회사 대리인 박준영 씨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뭔가 특별했죠. 회사에서 팀장이 제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 때였어요. 서류 실수는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고아 출신이라 말이 없다는 이유로 뒤집어 씌우려 했거든요. 그때 박준영 씨가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윤아 씨는 실수한 적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실수하신 건 김 과장님이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날 퇴근길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박준영 씨였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절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완전히 같을 순 없겠지만 유나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건 그때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2달 뒤 갑작스러운 맹장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가 왔지만 보호자가 없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줄 사람이 없었죠. 그때 박준영 씨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보호자 서명을 해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 병실에 그의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 받았네? 고아라고 들었어. 처음엔 좀 놀랐지만 뭐?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나도 좋지. 그런 걸로 편견 갖고 그럴 사람 아니니 걱정 말게. 혼자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영 안 좋더구나. 이럴 때 엄마 손길이 얼마나 그립겠어. 68배 친정어머니 같은 따뜻한 미소에 검버섯이 살짝 핀 손으로 죽을 직접 떠먹여 주셨어요. 사흘 동안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준영 씨 어린 시절 이야기도 조곤조곤 들려주시고 손수 몸도 닦아주셨죠. 다인실 병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진짜 친엄마인 줄 알았다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잘해주는 걸 보니 복 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퇴원하는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다면 이러셨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 될 분은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이제 내가 네 엄마다. 걱정 마라. 아가. 박준영 씨의 프로포즈는 제 생일날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이 아니라 조용한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죠. 작은 조약돌 하나를 불쑥 내밀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아, 평생 행복하자. 유나야, 네가 혼자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망설여졌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제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든든하게 사위를 지원해줄 친정이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 모아서 집 한 채 산 게 전부예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세요. 박준영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집은 내 거고 내 집은 내 거지. 난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장인. 장모덕 보려고 결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뭘 가졌든 뭘 못 가졌든 나한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한아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떤 날은 김치를 같이 담그자며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제 옷장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유나 이렇게 예쁜데 더 예쁜 옷 입어야지 하고 말씀하셨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어요. 예단이나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한사코 마다하셨고요. 제 생일엔 직접 케이크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시어머니는 작은 손거울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거다. 이제 네가 가져. 우리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거란다. 정말로 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벅찬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주고 힘들 때마다 우리 딸 하고 불러주던 그분들이 그렇게 돌변할 줄이야. 어떻게 제가 감히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제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간소했지만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 것으로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처럼 시설을 나와서 홀로 살다가 쓸쓸히 끝나는 인생. 어쩌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야, 너희 집에서 신혼 살림 차리자. 박준영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AI 스타트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백수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외롭고 싫다면서 살던 집을 낼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제 집에서 그렇게 세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 아파트에 자기들 짐을 풀고 제가 차린 밥상에 당연하다는 듯 둘러앉아 저더러 이제부터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야 한다고 했죠. 집에서 마치 식모처럼 일하고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온갖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남자가 기가 죽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결혼했으니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지 누가 고아 여자 명의로 집을 그냥 두냐.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 핀 손이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어요. 남편은 엄마 좀 그만해요 라고 말리는 신용만 하다가 옆으로 모로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들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다. 너 같은 건 우리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고아원이나 전전하다 끝났을 게 뻔한데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을 세워. 이런 끔찍한 말들이 결혼하고 1년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꾹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애써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 회사를 잠시 쉬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졌죠. 아니, 임신한 게 유세야. 어디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내가 매달 벌어오던 그 월급은 이제 누가 벌 건데? 그러면 아들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집이라도 당장 넘겨. 그날도 식탁에 앉아 겨우 밥을 넘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아, 진짜? 명의 좀 넘겨주면 어디 덧나나. 내가 투자자들 만나려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좀 있어야 모양새가 살 거 아니야. 라면서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획 저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벽에 찧었어요. 인연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냐고.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몸 좀 추스르는 대로 다시 회사나 나가. 돈이라도 벌어와야 이 집 대출금이라도 갚지. 그런데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산 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아이를 잃던 그 순간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저 왼수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까지 다 망치겠네. 라며 저를 매일같이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출근을 해도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지자 팀장은 역시 고아 출신은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 라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한때 제 편이었던 박준영 씨는 더 이상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매일 눈물로 출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네가 못났으니까 그런 취급받는 거지라며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채이고 벽에 머리를 박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됐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스마트폰을 빼앗아 버리고 온몸에 멍이 가라앉을 때까지 외출도 못하게 감시했어요. 정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다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죠. 심지어 어렵게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아이고, 부부싸움에 저희가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어서요. 라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바로 옆집에 사는 미혼모 최지은 씨였어요. 다폐증이 있는 6살 아들 민준이를 혼자 씩씩하게 키우는 참 당찬 여성이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맨발로 복도에 쫓겨나 덜덜 떨고 있을 때 지은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수면 양말과 향긋한 녹차로 저를 위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유나 씨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와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당장 진명이 안 바꾸면 오늘 너 죽여버린다.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까지 들고 와 저를 위협하더군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기회를 엿보다가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지은 시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야근이었나 봐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렸어요. 거기 안 서. 이년아,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계단을 따라 맨발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죠. 한겨울 시멘트 바닥은 정말 얼음장 같았어요. 아파트 옆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달렸어요. 24시간 편의점이었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 한밤중에 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편의점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한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도 가정 문제라서요. 라며 매번 돌아가던 그들인데 내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보육원에서 늘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때처럼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아로 살았던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그 옛날 보육원 아이들에게 맞고
화장실에 숨어 울던 어리고 약했던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외롭고 서럽기만 한 이 마음이라니. 아이고, 이 세상에 내 몫은 겨우 이런 것뿐인가? 싶었어요. 그저 엉엉 소리내 울고만 싶었습니다. 고아니까, 혼자니까, 아무도 내 이런 기막힌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 순간, 이럴 때 옆집 지은 씨라도 있었으면, 잠깐이라도 그 집에 숨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 간절했어요. 그 집은 제게 유일한 피난처였고 동갑이었지만 지은 씨는 정말 든든한 친정언니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지은 씨를 부르며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 지은 씨를 부르며 울다니.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작년 겨울 지은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최지은 씨를 만난 건 바로 작년 겨울이었어요. 탈을 내는 듯한 엄동설 안에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집안에 남편기가 살아야 한다는 고함과 함께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의 차가운 침묵 속에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한밤중 양말도 없이 맨발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죠. 저 괜찮으세요? 바로 옆집 1502호에서 나온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최지은 씨였죠. 저와 동갑이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걸음걸이가 참 인상적인 여자였죠. 컴퓨터 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어머? 맨발이시네.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감기 걸려요. 아무 말 없이 홀린 듯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제 발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새수면 양말을 꺼내왔어요. 하늘색 바탕에 귀여운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안쪽엔 포근한 양털이 가득한 양말이었죠. 이거 신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날 처음으로 제 깊은 속 이야기가 터져나왔죠. 고아원 이야기. 상고 졸업 후 격리사원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집을 산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후의 악몽 같은 나날들까지 전부요. 지은 시내 거실 한쪽에는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장과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아이 사진도요. 김민준, 6살 자폐아였죠. 지은 씨는 자기 이야기도 담담하게 해주었어요. 저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리 민준이를 자폐아라는 이유로 고아원에 맡기자고 했을 때 그 순간 딱 결심했죠. 아, 이 인간들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바로 아이 데리고 이혼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 아들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자폐증이 있긴 했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죠. 책 한 페이지를 잠깐 보여주면 거기 적힌 모든 글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웠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 가격표를 한번 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그 가격을 정확히 기억했죠. 민준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매일 아파트 옆마트에 가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할 때까지 유치원 선생님이 잠깐 봐주시다가 제가 데리러 가거든요. 마트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관찰하는 게 우리 민준이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과예요. 특히 새로운 전단지나 광고 포스터가 붙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마치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전부 기억해요. 그날 밤 지은 씨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쫓겨나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따뜻한 녹차를 내려 건네며 그녀가 말했어요. 유나 씨, 당신은 고아원 출신이라서 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걸 이겨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이 아파트도 샀잖아요. 스스로 얼마든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은 씨는 제게 한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했을 때면 몰래 지은 씨 집으로 숨어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주기도 했고요. 한 번은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음이 왈칵 터졌어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나도 이런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은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유나 씨,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처럼 좋은 엄마라면 아이는 분명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사정없이 찌은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지은 씨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슬펐거든요. 민준이를 보면 제가 잃은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서 차마 그 해맑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씨가 몇 번이나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 씨, 괜찮아요. 걱정돼서 와봤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 혼자 끙끙 앓으며 울고만 있는 초라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한 번은 문틈으로 작은 쪽지를 밀어 넣었더군요. 힘들면 언제든 초인종 눌러요. 따뜻한 녹차.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지은 그 쪽지를 베개 밑에 고이 넣어두고 자면서도 선뜻 그녀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정말 우연히 지은 씨를 다시 만났어요. 아파트 앞마트 앞에서였죠? 퇴근길에 민준이 손을 잡고 걸어오던 지은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지은 씨는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유나 씨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쪽지는 봤어요. 매일 기다렸는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유나 씨가 아이를 잃었다는 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동네방네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서. 그래서 알았어요.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위로하면 당신이 더 아플까봐. 고마워요. 지은 씨, 걱정 끼칠까봐 연락도 못했어요.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눈만 끔뻑거렸어요.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때 민준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외쳤어요. 유나 아줌마다 오랜만이에요. 토끼 양말 아줌마. 저는 흐르는 눈물을 얼른 훔치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마트 입구에 붙어있는 여러 장의 전단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새로운 전단지가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민준이는 여전히 마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우고 있었죠. 지은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요, 매일 이마트에 와서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를 다 외워요. 그래서 새로운 게 생기면 귀신같이 바로 알아차린다니까요. 사진처럼 통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없었는데 민준이가 새로운 전단지 하나를 딱 가리키며 다시 말했어요. 지은 씨가 또 웃으며 설명했죠. 민준이는 정말 매일 이마트에 와서요.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를 다 외운다니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사진처럼 기억하니까요. 민준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민준아, 오늘 마트에 복숭아 얼마였지? 라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네, 한 상자에 4. 800권이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3. 900원으로 세일한대요. 전단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확했어요. 다음 날 정말 딱 그 가격으로 복숭아 세일을 했죠. 지은 씨는 아들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자폐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잘 키워주고 싶어요. 지은 씨는 민준이가 마트에서 보고 외운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노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김민준의 관찰일기라고 쓰인 낡은 노트였죠. 거기엔 민준이가 기억한 모든 물건의 이름과 가격, 포스터와 전단지의 내용들이 지은 씨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적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민준이도 자신의 관찰력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느껴요. 그냥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은 씨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그녀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졌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화가 나 있었죠. 제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손에는 시퍼런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당장 명의 안 바꿔주면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서류 쓸 준비해.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최지은 씨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었나 봐요.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마트. 그래. 그곳에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제발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마트로 뛰어들어가는데 맨발에서는 이미 피가 흥건히 배어나왔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눈앞에 거짓말처럼 지은 씨와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늦은 밤, 마트 마감 세일을 구경하러 가자고 민준이가 또 졸랐던 모양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지은 씨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죠. 지은 씨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민준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갑자기 또렷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 아줌마.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맑고 큰 목소리가 마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제게로 향했어요.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맨발에 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려서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죠. 지은 씨가 깜짝 놀라서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유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맨발로. 이러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지은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가 마트 입구 쪽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어요. 저기, 전단지요. 아줌마. 저기 털모자 쓴 아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 아줌마, 전단지. 게시판 한쪽에 너덜너덜 붙어있는 종이 한 장. 저도 마트에 올 때마다 언제나 무심코 봤던 게시판이었죠. 단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낡은 게시판에 정말로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총총 달려가 자신의 작은 손가락으로 그 전단지를 콕 짚었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아, 당시 생후 3개월, 보육원에 맡겨짐, 현재 추정 나이 33세, AI 기술로 복원한 추정 성인 모습. 전단지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연한 분홍색 털모자를 쓴 갓난아기의 앳된 사진, 오른쪽에는 AI 기술로 복원했다는 현재 나이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의 모습. 그런데 그 추정 사진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의 모양, 눈매,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아주 작은 점까지. 복원 기술이 이렇게까지 놀랍도록 발전했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전단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상테크 대표이사 한정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글씨로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상테크. TV 뉴스에서도 자주 보던 우리나라 굴지의 IT 대기업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바로 그때였어요. 마트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저기 있다. 전연 잡아. 남편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용감하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죠.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며느리예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도망친 거라고요. 남편도 덩달아 거들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인데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순간 지은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어요. 잠깐만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분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니, 저 여자가 뭔데? 지금 우리 일에 참견이야. 저것도 고아원 출신이라.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요. 우리가 불쌍해서 걷어준 것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 지은 지은 씨는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112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전단지에 적힌 번호였죠? 여보세요. 지금 실종자 찾는다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여기, 그 전단지에 있는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마트 매니저가 구급상자를 들고 황급히 달려왔고 누군가는 깨끗한 수건으로 제 피 흘리는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지만 이미 건장한 마트 직원들이 출구를 막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 전단지에 있는 사람 맞지? 민준이가 궁금하다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민준이가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해냈네? 엄마 아들, 진짜 최고야.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혀 앉아서 손으로 엄지척을 해주는 다정한 엄마. 지은 씨였어요. 저는 그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도 어지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그동안 팽팽했던 긴장이 한순간에 탁 풀렸나 봐요.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요? 아, 일시적인 긴장 풀림 증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렸던 건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납치야. 납치 멀쩡한 우리 며느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차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이었어요. 뒷좌석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고 의자의 온도는 적당히 따뜻했죠. 차 창문 밖으로는 밤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앞 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까 마트에서 저를 잡아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병원부터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회장님께 모셔다 드릴까요? 회장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지은 씨는요? 최지은 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 최지은 씨와 아드님은 다른 차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두 분 다 안전하십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리 한남대교가 보였죠.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전단지, 대체 왜 내 얼굴이 거기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전단지 속의 아기는 과연 누구지?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회장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따님이십니다. 유나 씨. 아니, 수아 씨. 깜짝 놀랐어요. 수아. 제 이름은 서유나인데요. 원래 이름은 한수아였을 겁니다. 서유나라는 이름은 아마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어느 고층 빌딩 앞이었어요. 지상테크라는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T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화려한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젊은 비서가 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수아 씨일지도 모르는 분을 찾았습니다. 마트, CCTV 영상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초조한 듯 서 있었죠. 지상테크의 한정혁 회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살짝 고쳤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인 머리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동안에도 수십 번의 헛된 오보가 있었으니까요. 비서가 다시 한번 회장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살짝 물러서더니 마치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촉촉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남자는 제 가까이 다가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뺨을 살짝 만지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정혁이라고 한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왔 카이스트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정말 내 엄마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고아인 제게 어떻게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35년이나 지났는데 한정혁 회장은 탁자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예전에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을까? 그가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청순한 모습의 20대 여성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신데요? 옷차림만 조금 다를 뿐. 마치 제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와 닮았네요. 오수현이라고. 어쩌면 너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낯설게 들렸어요. 한정혁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 들어갈 때 네가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었니? 아주 특별한 물건 같은 거. 털모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원장님이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유일하게 남겨진 물건이라고. 아주 연한 분홍색 털모자였어요. 한정혁 회장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주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털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분홍색에 제가 기억하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 털모자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조차 전혀 몰랐단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하시는 순간에야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 회장은 그 낡은 털모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원래 쌍둥이 모자였단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네 할머니께서 같은 털실로 똑같이 두 개를 뜨셨대. 하나는 너와 함께 보육원에 남겨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하나는 내 어머니가 그때 가져왔던 거야. 내 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서 갓난아기였던 너를 맡겼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장래를 생각해서 널 버리기로 결심하셨던 거야. 우리 어머니는 널 차가운 보육원 입구에 버리고 돌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베넷저고리 속에 있던 네 아기 사진과 이 털모자 하나를 그렇게 들고 와버렸던 거지.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차분히 다 들려줄게.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모니터 화면에 아까 그 마트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맨발로 다급하게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어린 민준이가 전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가리킨 그 전단지는 내가 우리 회사 최첨단 AI 얼굴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거란다. 과거 내 아기 때 사진을 바탕으로 내 엄마와 아빠인 나의 사진 데이터를 합쳐서 아기의 현재 모습을 AI가 추정한 거지. 한정혁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란다. 네가 정말 내 딸인지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가 그동안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싶구나. 회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낡은 털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말없이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내가 당신의 딸 한수아일까요? 한정혁 회장은 그저 깊은 한숨만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정혁 회장이 마련해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어요. 고맙게도 지은 씨와 민준이도 바로 옆방에 함께 묵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트 CCTV에 그들의 모든 만행이 똑똑히 찍혔으니까요. 사흘 뒤 지상테크 빌딩 60층 회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정혁 회장 앞에는 묵직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너무 긴장됐어요. 이 순간 저의 기구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99, 9%. 유전자 일치. 수아야.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다. 갑자기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IT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라니? 딸의 실종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평생을 찾아 헤맸을 사람. 이제 내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마. 너는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한정혁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주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빛바랜 1980년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한정혁, 빳빳한 경기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 카이스트 대학교정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활짝 웃는 사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의 소개로 충북 청주에 사는 동갑내기 여학생과 펜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지. 아주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어. 이름은 오수현이라고. 사진첩에는 수줍은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는 단아한 여학생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앳된 여고생이었죠. 우리는 1년 넘게 그렇게 편지만 주고받았어. 단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이 말이야.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 나는 프로그래밍과 과학 쪽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수연이는 문학과 시를 지독히도 좋아했지. 이렇게 전혀 다른 우리였지만 편지로 이어지는 서로의 마음은 아주 깊고 단단했어. 한정혁 회장은 빛바랜 연한 파란색 편지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잉크로 쓰인 곱고 아기자기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수연이가 처음으로 내게 보낸 편지란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었지? 정혁 씨. 당신은 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사람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 시절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었어. 회장은 사진첩을 몇 장 더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간은 1991년으로 훌쩍 건너뛰었어요. 대학원생이 되고 그때 한창 유행하던 천리안이라는 PC통신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우연히 수연이를 다시 찾았어. 이미 서울로 올라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지. 우리는 PC통신 채팅으로 거의 매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1992년 여름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만났어. 회장의 눈가에 그때의 아련한 기억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명동의 아주 작은 카페였지. 창밖에는 보슬보슬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고 수연이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몹시 수줍어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하고 반짝였지. 우리는 그날 하루를 꿈결처럼 함께 보냈고 그리고 네가 생겼단다. 회장은 말을 살짝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붉어졌어요.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딱 끊겼어. 내가 갑자기 군대에 가야 했거든. 수연이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 전화번호도 따로 없었고 PC통신 채팅방에도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았지. 그 시절엔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어. 제대하고 나서도 수연이를 애타게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살던 곳에서 이사가고 주소지가 바뀌었다더군.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수연이가 나 몰래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수연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었대. 내가 군대에 가 있는 그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오직 내 앞길만을 걱정하셨대. 내가 제대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거든. 하나뿐인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돈 봉투를 쥐어주고는 매몰차게 수연이를 돌려보냈던 거야.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이는 결국 아이를 혼자서 낳았어. 그게 바로 1993년이었지. 하지만 그 뒤로 건강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 이미 위암 말기였다더구나. 의사가 길어야 한두 달 더 살 거라고 했. 치료비도 전혀 없.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자.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거였어. 회장은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이미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였어요. 이건 수연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남기고 간 글이란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예요. 제 이름 수연이의 수에 사랑한다는 뜻의 아이를 썼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 아이만이라도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렇게 애틋하게 지어졌었다니. 수연이는 그렇게 갓 태어난 너를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내 사진 한 장과 손수 뜬 털모자 2개와 함께 말이야.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아들 앞날만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어른이었지? 내 엄마가 간절히 맡긴 너를 차가운 보육원 앞에 그렇게 그냥 두고 와버렸. 회장은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끔찍한 비밀을 무려 30년이 넘도록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셨어.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전혀 몰랐. 수연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까맣게 몰랐지. 내 인생은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으니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술을 밤낮 없이 연구하고 회사를 세우고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렸지. 하지만 결국 결혼도 실패했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았어. 회장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어느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임종을 바로 앞두고 어머니는 마침내 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지. 정효가 사실 나에게는 내 딸이 있다. 오수연 그 아이의 딸이다. 내가 오래전에 보육원에 맡겼.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보관해온 무언가를 내게 건네주셨지. 회장은 서랍에서 다시 그 낡은 털모자와 빛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나도 모르게 손에 들고 온 털모자 1개와 사진, 그리고 이 편지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에 이걸 다 챙겨왔을꼬? 나도 내가 타마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게지.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흐느끼며 말했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네 결혼도 실패하게 만들고 자식도 없이 이 나이까지 외롭게 혼자 사는 걸 보니 다 내 죄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회장님도 그날부터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전국의 모든 보육원 기록을 다 뒤지고 우리 회사 AI 얼굴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 아기 때 사진으로 현재 네 모습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했. 전국 방방곡곡에 실종 전단지를 뿌리고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광고 제휴를 맺은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까지 그 전단지를 쫙 뿌렸지.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이라는 그 특별한 아이의 눈에 네가 기적처럼 들어온 거야. 회장은 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수아야. 목이 꽉 메어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 딸아. 내 엄마는 널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너 하나만을 생각했단다. 저 작은 털모자에 담긴 내 엄마의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니 회장은 너덜너덜해진 주름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이 못난 아비는 수십 년 동안 내 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네. 만약 그때 알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너를 찾아 나섰을 거야. 우리 딸이 그 험한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고 그 끔찍한 시간들을 전부 혼자서 견뎌야 했다니. 아이고,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절대로 버린 게 아니야. 내 엄마는 널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렸고 이 한심하고 못난 아비는 그걸 까맣게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이 아비로 인정해 주겠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너머로 희미한 작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어요. 네, 아버지. 그러자 한정혁 회장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그저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교차하는 그런 뭉클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하고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서윤아, 아니, 이보영, 네가 감히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 거야? 문간에 믿을 수 없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마치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그 끔찍한 얼굴들이 지금 제 현실에 버젓이 나타난 거예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 낀 시커먼 손이 제 손목을 또다시 잡으려고 뱀처럼 스르륵 뻗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왜 남의 멀쩡한 며느리를 여기 데려다 놓고 이런데도 않는 거짓말을 해? 당신들 뭐야? 우리 며느리 당장 내놓지 못해? 남편 박준영도 덩달아 고함을 질렀어요. 서윤아, 이게 다 무슨 황당한 소리야. 당장 나랑 집에 가자. 응. 이 사람들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다 사기꾼들이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칼로 저를 협박하고 맨발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다니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한정혁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테이블 밑에 버튼 하나를 가볍게 누르자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저쪽 회의실로 정중히 안내해드리게 내 딸에게 그동안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할 아주 좋은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시어머니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뭐 딸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는 우리 며느리고 저기 저 보육원 출신의 고아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상자라니까. 한정혁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호팀? 이분들 조용히 모시고 가게. 아주 부드럽게 말이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회의실로 사라지는 동안 아버지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아비에게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이다.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해치지 못해. 이 아비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의 실어증, 상고 졸업 후 10년이 넘도록 밤낮 없이 야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산 나의 소중한 32평 아파트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갑자기 시작된 악몽 같았던 나날들. 소중한 아이를 잃었던 가슴 아픈 일. 유일한 희망이었던 최지은 씨와의 만남. 그리고 맨발로 그 지옥 같던 집을 뛰쳐나왔던 바로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것을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아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회의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아버지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이 아비가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할게. 회의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의 대형 TV 화면에는 며칠 전마트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맨발로 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제 처참한 모습이었죠. 이게 대체 뭐죠? 아버지가 나직하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원래 부부싸움이라는 게 칼로물 100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유나, 아니 보영이가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가끔 저렇게?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온화하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 딸이 그동안 두 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돌봐주셨다니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안도의 미소를 슬며시 지었어요. 역시 대기업 회장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시네요. 이렇게 이해심이 넓으실 줄이야? 시어머니가 능글맞게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쓱 올려놓았어요. 두 분의 그동안의 헌신에 제가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적절한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만. 어떠신가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AI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인데 마침 투자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아버지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두 분께서 편히 머무실 호텔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당분간 저와 함께 있도록 하지요. 시어머니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해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꼭 딸 삼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진짜 딸이 될 줄이야. 호호호. 그들이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을 떠난 후 아버지는 곧바로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모아서 정확히 일주일 안에 완벽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게.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말이야. 일주일 후 같은 회의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묵직한 검은색 가방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죠. 이건 지난 일주일 동안 제 특별 법무팀이 모은 자료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보영. 아니, 제 딸 한수아가 그동안 몰래 기록해온 일기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직장 동료들의 상세한 증언,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서, 그리고 옆집 최지은 씨가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던 음성 파일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 유나, 아니 수아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로 가로채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어요. 거기다 박준형 씨, 당신이 순진한 투자자들을 속여서 무려 3억 원을 가로챈 그 AI 스타트업 사기 사건 증거 자료도 여기 다 있네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AI 기술로 제 딸을 기적적으로 찾았는데 당신은 그 똑같은 가짜 AI 사업으로 사기를 쳤다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보영이를, 아니,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단지 그 표현 방법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딱한 사정 좀 봐주셔서 우리끼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상테크 한정혁 회장이 33년 만에 잃어버렸던 친딸을 기적적으로 찾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SNS 라이브 방송이 막 준비 중인 화면이 떠 있었어요. 방금 전 두 분과의 이 대화 내용도 전부 다 녹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아마 내일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싸늘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말했어요. 이제는 내 딸이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은 씨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최지은 씨는 최신형 노트북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부탁하신 증거 정리 방금 다 끝났습니다. 지은 씨는 제게 살짝 윙크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나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우리 집 현관 앞에 우리 집 보안을 위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놨었거든요. 거기에 이분들 만행이 아주 생생하게 다 찍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렸네요. 어린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유나 아줌마 머리채 막 벽에 쿵 하고 박았어요. 지난달 화요일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우리 집 벽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의 그 특별한 기억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지은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는요. 날짜, 시간, 그때 들렸던 소리, 심지어 말투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해둔 민준이의 관찰 노트가 있으니 이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 두 분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것. 둘째, 그 사과조차 완강히 거부한다면 앞으로 더 큰 망신과 함께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아, 너도 어서 빨리 무릎 꿇어 이러다. 우리 둘 다 정말 큰일 나 감옥 간단 말이야.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회한 대신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SNS는 지상테크 한정혁 회장, 33년 만에 잃어버린 친딸과 극적 상봉 소식으로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바로 옆에는 시댁의 잔혹한 폭력에 맨발로 도망친 어느 고아 며느리. 알고 보니 국내 굴지의 IT 재벌 외동딸이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란히 실렸죠.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시어머니 윤영숙과 남편 박준영이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시어머니 윤영숙 씨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학대했을 겁니까? 박준영 씨 아내 이름으로 된 집을 그렇게 악착같이 빼앗으려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사기 혐의까지 합해서 총 몇 년형을 구형받았습니까? 며칠 후 담당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 3년, 남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협박, 강요, 공갈 등 대부분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법원 밖에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힘주어 꼭 잡았어요. 잘했다. 우리 딸 수아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단짠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날 밤 지은 씨와 귀여운 민준이를 저희 집에 초대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실종 전단지를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와, 이제 이 전단지는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사람을 다 찾았으니까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유나 씨, 아니, 수아 씨, 친구 인생이 이렇게 다 바뀌었네?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최지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회사 AI 개발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뛰어나고 열정 넘치는 인재가 저희에게는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정말이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민준이의 그 특별한 재능도 이대로 그냥 놓치기엔 너무나 아깝고요. 마침 우리 회사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민준이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야호 신난다. 제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은 새로운 희망들을 생각하며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부드럽게 비쳐 들어오는 아름다운 대학교 캠퍼스. 하얀 벚꽃이 피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예쁜 길을 저는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엿한 국문과 1학년생이었죠. 남들보다 조금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새내기였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뒤에서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는 목소리에 살짝 돌아보니 갓 20살이 된 풋풋한 남녀 학생들이 제게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 준비위원회 학생들이었죠. 선배님 혹시 오늘 저녁에 있을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희를 위해 아주 짧게라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선배님이라니 그들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제가 선배라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 기분 좋은 호칭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인생 선배라며 꼬박꼬박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요? 선배님 인생 이야기요. 저희 뉴스에서 선배님 이야기 다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탁을 수락했죠.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어요. 지은 씨였습니다. 수아야, 지금 어디야? 완전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민준이가. 글쎄 지상테크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덜컥 합격했지 뭐야. 아무래도 이건 전부 너희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친구야. 제 소중한 친구 지은이는 이제 지상테크 AI 개발팀의 어엿한 본부장이 되었어요. 연봉 2억 원에 전용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있는 그야말로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죠. 자폐증이 있던 민준이는 지상테크의 그 특별한 영재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놀라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아, 그건 우리 조카 민준이가 워낙 특별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너인데 내가 더 고맙지.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눠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니?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말이다.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바로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알려준 바로 그날이었죠. 네, 아버지, 물론 갈게요. 이따 저녁에 봬요. 저녁, 강남의 분위기 좋은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은이와 민준이도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오늘은 네, 어머니 생일이란다. 아버지가 잔잔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지 어느덧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 지은이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회장님, 저희도 이제 정말 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네요. 민준이가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수아 이모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지은이와 민준이, 그리고 그들 위 하늘에는 하얀 천사 날개를 단 아름다운 여인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혹시 제 어머니였을까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앨럼 아름동문.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 듯이 있었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맺어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떤 인연이든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갑자기 한강 근처에서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고 강물 위로 아름다운 벚꽃이 피 하염없이 흩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그렇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저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 보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가 처음 만난 날 제게 건네주었던 그 하늘색 토끼 수면 양말과 이제는 제 것이 된 어머니의 낡은 분홍색 털모자였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와 찬란한 현재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한수아입니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혔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진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히 잊혔다고 느껴졌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바로 그 눈부신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은 아주 새로운 페이지를 향해 힘차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처절하게 도망치던 그날 밤의 깊은 절망에서 이제는 눈부신 봄빛으로 가득한 찬란한 희망의 나날로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Damn new.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나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도 잊지 마세요.